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밥이나 먹을 자격이 있어? 가족이 다 모인 추석 식탁에서 들은 말입니다. 수연이 이틀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그 자리에서 남편은 국만 떴고 시아버지는 창밖을 봤고 시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웃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혼 5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후로도 15년을 더 버텼습니다. 20년입니다. 누군가에게 20년은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죠. 그런데 한 여자에게 그 20년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명절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자신의 가족인데도 그녀는 한 번도 그곳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 여자의 20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결혼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그녀의 이름은 정수연이었습니다. 30 즈음의 나이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죠. 신랑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하객들 앞에서의 연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날의 온기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오래도록, 너무 오래도록. 결혼 첫 해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간간히 전화에 반찬 걱정을 해줬고 남편은 주말이면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작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수연은 느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친척 어른들이 자신의 배를 슬쩍 내려다보는 시선을,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직전 한 박자 늦게 내쉬는 한숨 소리를, 말로 하지 않는 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 말보다 더 무겁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온 날이었죠. 초인종도 없이 예고도 없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 병원은 가봤어? 수연은 가봤다고 했습니다. 이상은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의사가 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왜 안 생겨? 어디가 문제인 거야, 대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인 척했지만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죠. 전화를 하면 용건만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준비해 가도 어디 음식 솜씨나 있나 하는 눈빛으로 쓱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이 되던 해 드디어 그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추석 자리였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이며 전이며 수연이 이틀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수저를 들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수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밥이나 먹을 자격이 있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국만 떴고 시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입꼬리를 당겨 올렸다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궁금해 하십니다. 남편은 도대체 뭘 했냐고.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말하면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조용히 말리기도 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수연이 울고 있으면 등을 토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연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도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수연이 억울함을 토로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는 말. 이 말이 수연에게 얼마나 날카롭게 박혔는지 아십니까? 20년을 참은 사람에게, 20년을 혼자 견딘 사람에게 예민하다는 말은 칼보다 더 깊이 들어옵니다. 남편은 점점 시댁에 더 자주 갔습니다. 주말이면 혼자 시어머니 집에 다녀오고 수연에게는 피곤하니까 집에 있어라고 했습니다. 명절엔 시댁에 3박 4일을 머물면서도 수연이 고생하는 걸 한 번도 나서서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방치였습니다. 적극적인 폭력보다 침묵하는 방치가 때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있다는 감각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껴갔습니다. 한국에서 명절이란 어떤 이에게는 설레는 귀향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전쟁입니다. 수연에게 명절은 후자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수연은 한 달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떤 말을 들을까? 어떤 상황에서 망신을 당할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새벽 3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항상 적중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수연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은 기름에 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쓸모 있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한마디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손재주가 없어도 너무 없네. 아이고, 이건 간이 왜 이래? 요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많을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공연을 하듯 많은 사람 앞에서 수연을 깎아내렸습니다. 얘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애도 없고 살림도 이렇고 내가 팔자가 사납지. 웃음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민망해서 웃었고 어떤 이는 진짜로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웃음소리 하나하나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빛. 수연은 그 눈빛을 명절마다 수십 개씩 맞아야 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도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연의 위치는 점점 고정되어 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 며칠씩 뒷바라지를 했고, 시아버지가 입원하면 밤을 새워 병간호를 했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들 생일에도 수연이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몸이 아파도 그래도 밥은 해야지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의 생일에는 아무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도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수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냥 이 집을 굴리는 사람인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올리기가 두려웠습니다. 대답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오랜 세월이 너무 허망하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20년이 지나도록 수연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매일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시댁에 가고 명절을 치렀습니다.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수연은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그래. 내가 애는 없어도 우리 며느리야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남편이 어느 날 진심으로 미안했어. 고마워라고 할 것이라고. 그 믿음이 수연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수연을 20년 동안 그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20년. 한 여자가 모욕을 삼키고 눈물을 감추고 웃는 척하며 버텨온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월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읽은 한 권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어느 날 아침 문득 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20년을 참은 수연에게 마침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다. 수연은 그 순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버텼습니다. 모욕을 삼키고 눈물을 감추고 그래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자리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이던 그날, 수연의 손이 어떻게 떨렸는지, 남편의 눈빛이 어땠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오전에 빨래를 돌리고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후엔 마트에 다녀올 생각이었죠.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인생은 예고 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연은 무언가 잘못됐나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 와. 가족들 다 모인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수연이 왜요? 라고 묻자 남편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와. 일찍.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죠.
20년을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의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연의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갔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부부까지. 평소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모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 앉아. 인사도 없이, 반김도 없이, 그냥 명령처럼. 수연은 조용히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수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처럼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우리 집대를 이어야 해.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더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 수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계속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세상이 천천히 기울어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죠. 이혼해야겠어. 그 말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지던 순간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하나의 선고였습니다. 수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었잖아.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수는 없어. 그게 다야. 대를 잇는다는 말. 수연은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논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20년을 지우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수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처음엔 등을 토닥여줬던 사람. 그래도 함께였던 사람. 남편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20년의 무게를 그렇게 단 4글자로 끝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날 저녁은 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말을 더했지만 수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20년을 모욕으로 채웠던 목소리가 이제는 그냥 소음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수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조수석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거리를 20년 전에도 지나쳤을 텐데 그때는 얼마나 달랐을까? 신혼 때 둘이 웃으며 이 길을 달렸을 때는 그 시절이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 씻고 나올게.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 알면서도 저렇게 태어난 걸까? 10분쯤 지났을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야. 확인해봐. 수연은 그 봉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열리기 전에 이미 서류를 뽑아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통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도 그 자리가 열리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배신감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냥 상처가 아니라 속은 것.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준비된 방식으로 당한 것. 그것은 종류가 달랐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으로 돌아 눕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펑펑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놀랐을 때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멍해지더라고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2벌, 3벌. 어느 순간부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롱 맨 윗칸에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꺼내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둘이 웃고 있는 사진들,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앨범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두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잠들었거나 혹은 깨어 있더라도 나올 생각이 없는 거겠죠. 수연은 짐을 싸면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이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날들, 명절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던 시간들, 시어머니의 말에 무너지지 않으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하던 날들, 남편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삼켰던 것들, 그게 다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나가는 겁니다. 가방 2개가 채워졌습니다. 20년의 물건들 중에서 수연이 가지고 나가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 전, 하늘이 어둠과 빛 사이 어딘가에 있을 때, 수연은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구두를 신고 잠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그 문을 향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다리는 것처럼 문이 열리기를, 남편이 나와서 이름을 불러주기를, 제발 가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몇 초 동안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끝났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첫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시렸습니다. 햇빛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올 때까지 수연은 가방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한 채로 그냥 여기서 멀어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수연은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일단 출발해 주세요. 20년. 그 세월이 새벽 택시 한 대에 실려 떠났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가방 2개를 들고 나온 여자.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쫓겨난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것 같던 사람이 오히려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버린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잃을 것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기댈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을 때, 그때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발로 서거나. 수연은 후자였습니다. 쫓겨나다시피 나온 새벽. 가방 2개. 갈 곳 없는 택시 안. 거기서 수연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연이 찾은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부동산을 3군데 돌았습니다. 보증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해서 수연이 가져온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골목 안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 발목만 보였습니다. 월세 35만 원. 부동산 아주머니가 좀 낡긴 했는데 조용하고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낡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조용하면 됐습니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 2개, 이불 한 채, 그리고 결혼식 앨범. 짐을 다 풀어도 방은 여전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불 위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좀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시간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나왔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방이 이제 내 집이라는 것도, 이제 혼자라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새벽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창문 아래로 비스듬히 들어올 때쯤 수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 말이 다였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아니었고 감동적인 각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겠다는 것. 가장 작은 다짐이었지만 그게 수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수연은 오랫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20년 동안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쓰려고 앉았는데 경력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특기란에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갔더니 사장님이 나이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뽑혔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최저시급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바코드를 찍는 것도 거스름돈을 건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손님이 줄을 서면 당황했고 재고를 정리하다 실수를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추고 세수를 하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나갔고 몸이 무거워도 나갔습니다. 결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바로 옆 골목에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수연이 출퇴근할 때마다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늘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구합니다. 성실한 분. 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요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댁 명절 음식을 혼자 차렸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손은 익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게 주인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씨. 오랫동안 혼자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무릎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이력서를 내밀자 박 씨는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주부셨어요? 요리는 해봤어요? 20년 동안 했습니다. 박 씨가 잠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봐요. 한번 해보고 결정하죠. 다음 날 아침 5시 수연은 가게에 나갔습니다. 부엌에는 커다란 솥이 3개 걸려 있었습니다. 나물을 손질하고 간장을 졸이고 생선을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박 씨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썰고 콩나물을 데치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간이 새기도 했고 불 조절을 잘못해서 조림이 타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이게 아니라며 다시 보여줄 때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배웠습니다. 혼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수연이 만든 깍두기를 한 조각 집어 먹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요?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맛이 있어요. 이런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데. 그 말이 수연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요리를 칭찬받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수연은 그날 저녁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였습니다. 수연이 가게에 합류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만든 반찬들이 하나둘 진열대에 올라갔습니다. 묵은지 볶음, 고등어 조림, 미역줄기 볶음, 두부조림.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간을 여러 번 받고 불 앞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박씨 단골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둘 수연의 반찬을 집어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이 고등어 조림 누가 했어요? 오늘 다르네. 새로 오신 분이요. 박씨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 손님은 고등어 조림을 2팩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어느새 그 손님은 고등어 아주머니 있어요? 라고 물으며 오는 단골이 됐습니다. 단골은 단골을 데려옵니다. 소문이란 게 그렇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퍼지죠. 석 달쯤 지났을 때 가게 앞에 아침마다 2~3명씩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특히 수연이 만드는 깍두기와 잡채는 금방 팔려나갔습니다. 박 씨가 어느 날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매출이 좀 올랐어요. 당신 덕분인 거 알죠? 수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가게가 좋은 거죠. 박 씨가 웃었습니다. 겸손도 적당히 해요. 사람들이 당신 반찬 찾아오는 거니까. 처음으로 누군가가 수연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연이 있어서 좋다고 수연 덕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20년 동안 가정부처럼 살았던 사람에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 손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그게 수연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됐습니다. 반지하 원룸에도 조금씩 온기가 생겼습니다. 수연은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놨습니다. 다육식물이었는데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골랐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나가는 것이 루틴이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급여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처음보다 일이 늘었고 수연이 없으면 가게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빵집에 들어가 케이크 조각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혼자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반지하에서 1층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으로 발목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볕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이사하던 날 짐을 다 풀고 창가에 앉아 햇빛을 한참 받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박 씨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같이 가게 키워볼 생각 없어요? 나 혼자 하기가 요즘 벅차서. 수연은 놀랐습니다. 동업이라는 말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수연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설렘이 같은 무게로 느껴지는 순간이란 게 있습니다.
수연은 그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삶이 다시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이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런 소식을 꼭 전해주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수연보다 10살 이상 어린 나이였죠. 빠른 재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빨리 새 삶을 차리는 것을 보면 인간인 이상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었나? 정말 그냥 같이 살던 사람이었나? 그 생각이 밤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됐습니다.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가방을 들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박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젯밤에 좀 오래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지난 일들이요. 근데 이제 됐어요. 됐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정말로 조금 됐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연근 조림을 만들 차례였습니다. 연근을 손질하는데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감정이 부엌으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침묵, 새벽에 나온 그 현관문. 그것들이 아직 수연 안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수연의 하루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조금씩 자기 것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연의 반찬 가게 앞에 매일 아침 줄이 섭니다. 혼자 새벽 5시에 일어나 솥에 불을 붙이는 여자.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손맛이 이제 낯선 사람들의 식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수연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늦게 밝혀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것들,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 그런데 그 진실이 하필이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여자를 괴롭혔던 이유, 그 집안에서 가정부처럼 살게 만들었던 이유,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했던 그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거짓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면, 그것도 모든 화살을 한 사람에게만 겨눈 잔인한 착각이었다면, 오늘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 김태준이 재혼한 것은 이혼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새 아내의 이름은 이지현. 32살이었습니다. 수연보다 12살 어렸고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장 씨는 처음에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번엔 꼭 손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까 얼른 소식 가져와야지.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야. 지연은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결혼 초반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다렸습니다. 아직 신혼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젊은 아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직 괜찮아, 기다려라고 했지만 두 번째 명절이 지나고 나서는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지연에게 건강식품을 보내면서 몸 관리를 잘해야지라고 했고, 모임 자리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는 말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짧아졌고 명절마다 지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6개월이 됐을 때 시어머니는 지연을 불러앉히고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 수연에게 했던 말을 이제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 집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수위가 빨랐습니다. 수연에게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조여왔다면 지연에게는 훨씬 노골적이고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한가 봐. 걱정이야, 정말. 겉으로는 걱정인 척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며느리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연도 알았습니다. 태주는 또 침묵했습니다. 수연과 살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심하다 싶으면 자리를 피했고 지연이 억울함을 토로하면 어머니가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수연에게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신의 탓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한방을 다니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몸은 더 경직됐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병원 가요. 둘 다. 태준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검사 한번 제대로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나만 탓할 게 아니라 같이. 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는 문제 없어. 지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거도 없는 확신. 자신은 당연히 괜찮다는 전제. 수연에게 20년 동안 화살을 돌렸던 그 집의 방식이 태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요.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두 사람은 각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연은 산부인과에서 꼼꼼하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본적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호르몬 수치도 정상, 난소 기능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태주는 비뇨기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거라며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태준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매우 낮고 수도 정상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자연 임신이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태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의 영향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는 처음부터 태준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선천적 요인이라면 아마 결혼 전부터였을 겁니다. 결혼 전부터? 그 말이 진료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는지는 모릅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던 수연의 표정이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손을 떨던 수연의 모습이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앉아 있는데 태준이 조용히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읽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인도 그분 탓이 아니었던 거네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릴 거예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은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앞만 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해야겠지. 그날 저녁 태준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준은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문제야? 아니요. 시어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저예요. 제가 문제래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저예요. 제가 문제래요. 그 말이 루프처럼 반복됐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태준 부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직접 읽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할 말이 넘쳤고 모임 자리에서 목소리가 가장 컸으며 가족들 앞에서 선고를 내리듯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혼 전부터였던 거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시어머니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였다면, 태준이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였다면, 수연과 살았던 그 20년 동안도 문제는
아들에게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에게 퍼붓던 말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 며느리 자격이 없어, 우리 집안대를 끊을 수는 없어. 그 말들이 전부 잘못된 전제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화를 쏘는 방향이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깰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인지 분함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게 밀려오는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수연이한테는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기 싫었는지 할 수 없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끊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한 여자의 청춘이 통째로 지나가고 나서야 진실은 비로소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결과지 한 장으로,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로. 수연은 이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혼당하고 새벽에 집을 나와 반지하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수연은 자신이 무언가 부족해서 버림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어딘가에 그 의심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수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졌고 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꺾인 사람처럼 그 뒤로는 며느리에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그 진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겠죠. 수연은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앞치마를 들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아직 그 진실을 모른 채로.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거나 우연히 마주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연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던 여자. 그런데 죄가 없었습니다. 이 진실이 수연의 귀에 들어가는 날, 수연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울까요? 웃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채로 수연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 아이러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린 사람이 무너지고 다 잃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섭니다. 남을 짓밟으며 올라간 자리가 결국 가장 위태로운 자리가 되고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땅 위에 서게 됩니다. 20년 동안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가장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의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태준의 집안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출근했고 지연은 살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표면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무언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태주는 처음에 나는 문제 없어라고 했다는 것.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지연은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던 전처 수연의 이야기. 동네에서 들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명절마다 어떤 말을 들었는지, 지연은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앉혀져 있었으니까요. 다만 조금 빨리 진실이 밝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연은 그것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태준과의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태준이 먼저 말을 걸기도 했지만 대화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맞춰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전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준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요. 궁금해서.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슬그머니 예전 방식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말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시험관도 있잖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태준의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해결의 짐을 며느리 쪽에 지웠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불편했던 걸까요? 아니면 습관이 너무 깊어 바꿀 수 없었던 걸까요? 지연은 그날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가 워낙 저런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때 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도 이 말을 들었겠구나. 똑같은 말을, 똑같은 목소리로 20년 동안.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옷 몇 벌, 개인 서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 몇 권. 수연이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지연도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를 끌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지연이 말했습니다. 나가요.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잖아. 그거. 지연은 잠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뿐 아니라 전 부인한테도.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현관문으로 또 한 명의 여자가 떠났습니다. 지연이 나간 것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나가고.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시어머니는 스스로 멈췄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지연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있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또 같은 방식으로 압박했던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잠들었고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껐습니다.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불을 켜고 앉아 있다가 불을 끄고 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수연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손을 잡았던 그 며느리,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서 있던 그 뒷모습,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을 때 억지로 웃던 그 얼굴,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손을 떨었을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그냥 늙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믿음이 처음부터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시어머니는 그냥 울었습니다. 수연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은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혼자 울고 있다는 것도, 지연이 집을 나왔다는 것도, 태준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것도, 수연은 그냥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한두 개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박순자 씨가 이미 와 있는 날도 있었고 수연이 먼저일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잘 맞았습니다. 수연이 간을 보면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박 씨가 불을 조절하면 수연이 옆에서 나무를 묻혔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의 호흡이었습니다. 가게는 커졌습니다. 처음엔 진열대 하나였던 것이 이제는 냉장 쇼케이스가 2개였습니다. 반찬 종류도 늘었고 점심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 손님도 생겼습니다. 온라인 주문을 받아보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어느 날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반찬이 제일 맛있어.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더니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해볼게요. 작은 대화였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가게구나. 내가 만든 반찬을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하고 또 오는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 2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가고 오후에 마감을 하고 저녁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길에 작은 슈퍼에 들러 먹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가끔은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책을 읽다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행복했습니다. 정확히는 평온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평온이라는 말이 더 맞을 때가 있습니다. 수연의 감정이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웃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 보여요. 처음 왔을 때랑. 그래요? 처음엔 어딘가 웅크린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해 보여.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요. 박 씨가 웃었습니다. 좋은 거야. 그게. 수연도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 어딘가에서 태주는 혼자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나간 뒤로 집이 텅 비었습니다. 퇴근해도 불이 꺼진 집이었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이 없었고 배달 음식 박스가 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원에 다니는데 예전처럼 며느리가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가끔 들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혼자 병원에 다녀오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아서였겠죠. 그 옆을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는 수연을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몸이 아플 때도 나와서 시대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밥은 해야지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수연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아프게. 한편 수연은 그 시간 가게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내일 쓸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먼저 들어가고 수연 혼자 마지막 불을 껐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 하늘이라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제법 환한 달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을 봤습니다. 잠깐 동안.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향해.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반드시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 깔끔한 결말은 이야기 안에서나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삶이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냥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순간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모욕당했던 사람이 가장 따뜻한 부엌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오래 참았던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웃게 됐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쫓겨났던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한 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팔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의 결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태준에게는 빈집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남았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의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직장인 아저씨,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다들 제각각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와 있었습니다. 수연이 만든 반찬을 사러. 수연은 카운터 안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봉투를 묶고 영수증을 뽑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수연은 여기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자리에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문 앞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